안녕하세요. 대출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대출의 기술의 안프로입니다. 오늘은 서민 실수요자 요건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민 실수요자, 이 말이 왜 생겼냐면요. 정부에서 이제 부동산 시장을 좀 안정화시키려고 막 규제를 계속 내놨잖아요. 그런데 정부가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그 반대로 계속 몇 년 동안 움직여버린 거죠. 그런 가운데 서민인 실수요자들한테는 LTV 규제를 조금 완화해 주겠다, 이런 취지로 만든 게 이 서민 실수요자 요건이라는 걸 만들어낸 거죠. 어떤 분들이 해당되는지 먼저 기본적인 것들은 표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몇 가지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21년 7월 1일부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전에 거는 이제 뭐 안 보셔도 되고요. 현재 기준만 간단히 보면 무주택 세대주여야 되고, 주택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죠. 세대주 있고요. 세대주. 그다음 부부 합산 연소득이 9천만 원 이하여야 되는데 여태까지 집을 한 번도 산 적이 없다. 그렇다면 1억까지, 부부 합산 소득 1억까지 인정해 줄 수 있다, 이거고요. 집값은 투기과열지구는 9억까지, 그 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는 8억. 대출 한도는요, LTV는 이래요. 6억까지는 60%, 6억하고 9억 사이는 50%. 그러니까 무조건 60%가 아닌 거죠. 그 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은 5억까지는 70%, 그 다음 5억에서 8억 사이는 60% 입니다만, 이걸 계산해서 4억이 넘어가면 최대 한도가 4억이에요. 그래서 서민 실수요자 요건에 해당된다 해도 대출 한도가 4억을 초과할 수는 없다. 4억이 맥스다. DTI, DSR은 뭐 오늘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자, 서민 실수요자 요건은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근데 제가 먼저 주의할 점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집을 사긴 해야 되는데 기존에 세입자가 들어있단 말이죠. 또는 매도인이 집을 팔고 바로 나가는 게 아니라 몇 달 있다 나간다는 거죠. 그러면 소유권만 내가 미리 취득하는 경우가 있죠. 그렇게 소유권만 미리 취득하는 경우들이 있게 되는데, 자, 소유권만 미리 취득해 놓고 잔금을 실제적으로 나중에 한단 말이죠. 또는 소유권만 미리 취득해 놓고 세입자 퇴거 자금을 나중에 내보낼 때 내가 잔금 대출을 받아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면 이 서민 실수요자 요건은 해당이 안 됩니다. 반드시 잔금을 하는 날, 소유권 이전을 신청하는 날, 그 날짜에 맞춰서 잔금 대출을 하셔야 서민 실수요자 요건이 기본적으로 해당이 된다는 점. 간혹 이걸 모르고 내가 서민 실수요자 요건이 되는구나 라고 취득을 미리 해놓고 대출을 신청하는 분이 계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주의하셔야 되고요. 자, 그 살펴본 서민 실수요자 요건은 살펴봤잖아요. 그 안에서 말이에요. 첫 번째, 무주택자라는 얘기가 나와요. 무주택자. 주택이 없어야 된다. 더불어서 집이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세대주여야 됩니다. 대출을 신청하는 사람이 세대주여야 돼요. 그리고 만일 본인이 만 30세가 안 됐다면 취급이 안 되는 금융기관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주의하셔야 되고요. 자, 그럼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죠? 집이 없어야 되고 세대주여야 되고 만 30세 이상이 되면 일단 서민 실수요자 요건에 해당이 된다. 근데 여기서 무주택 세대주라는 게 참 그렇습니다. 무주택 세대주, 주택이 없는 세대주여야 된다는 의미인데,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 아들 이렇게 셋이 살고 있다가 이미 아빠 명의로 집이 하나 있어요. 우리 집에는. 그런데 아들이 성인이야.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들이 독립을 했어. 그러면 무주택 세대주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가족 구성원의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미리 분리해서 무주택 세대주의 경우를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걸 사실 방지하기 위해서 많은 금융기관에서는 30세 미만의 무주택 세대주가 결혼을 안 하는 무주택 세대주, 미혼이며
부모를 봉양하고 있지 않으면, 부모랑 같이 살고 있지 않으면 서민실수요자 요건을 인정해주지 않는 곳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반대로 무시하고 인정해주는 곳들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보세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집을 나는 지금 이 집을 팔고 이사를 갈 건데 나는 안 되나요? 저는 사실 다 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은 게 지금 현실이에요. 우리가 정부에서 어떤 지침을 딱 주잖아요. 금융기관에다가. 그러면 금융기관은 그걸 대출 수요자한테 유리하게 해석해서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본인들이 문제가 되지 않을, 금융당국에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해석해서 대출을 하려고 하는 게 금융기관의 담당자들의 입장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서민실수요자 요건을 금융당국에서 처음 해서 줄 때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가는 사람들한테도 다 해당이 되게끔 해줬어야 된다고는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게 지침이 안 내려왔고 무주택자라고 명시가 돼서 내려왔어요. 그러면 자 보세요. 내가 집을 팔고 가는데 나는 서민실수요자 요건으로 대출 한도를 더 받고 싶어요. 그런 경우는 만약 가능하다면 소유권을 먼저 넘기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죠. 자, 이렇게 매도하는 집과 내가 매수하는 집, 사고 파는 집의 계약일과 잠금일을 똑같이 맞췄어요. 통상 이렇게 많이 하죠. 그런데 대출을 조금 더 받으려고 서민실수요자 요건을 맞추려면 이 대출 신청하는 11월 1일 이전에 예를 들어서 내가 원래 갖고 있던 살고 있던 파는 집 A라는 집이 만약 소유권이 나한테서 없어진다면, 그렇다면 서민실수요자 요건으로 좀 더 높은 LTV를 적용받아서 대출 신청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 보통은 계약은 10월 1일이고 잔금은 11월 30일이지만 신청하는 11월 1일 이전에 이 집을 매수하는, 내가 살고 있던 집을 매수하는 매수자에게 소유권만 미리 넘깁니다. 실제 잔금은 11월 30일 날 하더라도 소유권은 대출을 신청하는 11월 1일 이전에 10월 중에 미리 넘기는 거죠. 이렇게 하면 서민실수요자 요건으로 신청을 할 수 있게 되겠죠. 물론 이 방법에 대해서는 진행하는 금융기관하고 금융기관마다 약간 이제 적용해주는 방법이 다를 수 있으니까 사전 좀 체크하셔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그 다음은 소득기준이에요. 소득기준 부합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뭐 독신인 분들이야 자기 혼자 소득 계산하면 되지만, 혹시 이제 결혼을 앞두고 이제 주택 마련 하려고 이제 대출을 알아보고 계신 분들 가운데, 예를 들면 두 분 소득을 합산했더니 이 서민실수요자 기준을 초과하게 되는 거죠. 만약 그렇다고 하면 혼인신고를 천천히 하십시오. 가끔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혼인신고를 막 미리 하시는 분 계신데, 미리 하셔서 소득이 예를 들면은 뭐 보금자리도 마찬가지지만 정책자금 기준에 오버가 되면 대출이 받고 싶은 저금리 대출을 못 받을 수도 있게 되니까 미리 하지 마시고 잘 알아보시고 나서 혼인신고 하셔도 되잖아요. 그리고 소득 적용은 기본적으로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해요. 지금 이제 2021년 이제 11월이니까 2020년 기준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2020년에는 내가 연봉이 9천이 넘었지만 2021년에는 연봉이 오히려 줄어서 9천이 안 돼요. 그런 경우는 자기한테 유리한 쪽을 선택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분대 한쪽은 근로소득자고 한쪽은 개인사업자 뭐 이런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 경우에 여기는 근로소득, 여기는 사업소득인데 이걸 뭐 어떻게 합산하느냐, 이런 경우에 따라서 묘하게 적용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게 양쪽 다 부부가 양쪽 다 근로소득자인 경우는 사실은 특별히 우리가 뭐 논란의 여지가 없는데,
개인사업자 또는 근로소득자나 개인사업자 이런 분들은 소득의 형태를 잘 들여다보면 희한하게 적용되는 것도 있고 안 적용되는 경우도 있고 또 금융기관마다 희한하게 적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닐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금융기관마다 또 어떤 곳은 이런 케이스를 이렇게 봐주기도 하고 저렇게 봐주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 이제 주택 기준입니다. 투기과열지구는 우리가 이제 9억, 조정 대상 지역은 8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투기과열지구로 예를 들어 보죠. 자, 9억이 넘으면 안 돼요. 서민실 수요자는. 계약을 할 당시에는 얘가 8억 5천이었어요. 그래서 잔금을 석 달 뒤로 계약을 했는데 시간이 좀 있다 보니까 이제 대출을 한두 달 있다가 대출을 신청하려고 봤더니 그 단세 시세가 올라가지고 9억이 넘어버렸네요. 그러면 서민실수요자 요건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 자기가 지금 계약하려고 하는 집이 서민실수요자 요건에서 간당간당한 시세 수준에 있다. 그러면 그걸 넘기 전에 그 기준을 초과하기 전에 최대한 대출을 빨리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시세가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간혹 이제 아파트인데 어떤 이유로 아직 KB 시세가 없는 경우도 있고 또는 뭐 아파트가 아닌 빌라트, 나홀로 아파트나 뭐 빌라인데 고가의 빌라 이런 것들은 감정을 한단 말이죠. 근데 금융기관마다 감정의 결과치가 다르게 나올 수 있어요. 어떤 곳은 9억이 넘게 나올 수도 있고 어떤 곳은 9억 밑으로 나올 수도 있고 그렇다면 감정가가 9억 밑으로 나온 곳에 대출을 신청하셔야겠죠? 네, 이렇듯 이 서민실수요자도 표만 보면 뭐 간단할 것 같은데 그 안에 이제 깊이 들어가 보면 모호한 것들, 금융기관마다 적용을 약간씩 달리하거나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사실 좀 있습니다. 이렇듯 어떻게 적용하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분은 A 은행에 가서 서민실수요자 조건이 되기도 하는데 B 은행에 가면 안 되기도 한 이런 경우도 실제로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오늘은 서민실수요자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려봤는데요. 물론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다가 아닙니다. 이 안에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케이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추가로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알려드릴 테니까 많이 물어봐 주시고요. 다음에 또 유익한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